강승원 NH투자증권 더블랜 마스터즈 책임 연구위원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올린다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세게 얘기하셨어요. 또 1월달에 또 올릴 거다. 또 올리는 거 맞죠? 1월달에.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뉘앙스 네. 이야기를 하셨고, 네. 근데 사실 아마 8월달에 금리 올리시고 나서 오히려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10월달이 아마 이주열 총재뿐만 아니라 제일 힘들었어. 한국은행 총재들 중에서 가장 매파적인 회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미 10월달에 채권 시장을 한번 정말로 큰 홍역을 그렇지. 한번 다 겪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오늘의 인상 이후에 네. 내년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히려 채권 금리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최악의 가정까지는 이미 한번 채권 시장이 가정을 한번 10월에 했어서 네. 이 정도면 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네. 이미 바이러스 관련해서 네. 백신 몇 번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고개를 이렇게 때리려고 봉을 들 때가 제일 무서운 거지. 딱 맞고 나니까 맞아요. 별거 아니네. 뭐 이런 느낌? 약간. 그리고 네. 이게 어떤 게 다르냐면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셨어요. 네. 근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경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금리 올린다 이런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약간 행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죠. 모든 정책은 약간 양가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하면 가계부채를 축소한 효과가 있다. 이게 한은의 이야기고 그거는 보통 금리 인상의 긍정적 효과죠.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 둔화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장단점 중에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냐면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의 어떤 장점, 좋은 점, 가계부채 막을 수 있습니다에 좀 더 포커스를 두셨다면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경기 쪽에 조금 더 얘기를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은행의 관심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장점보다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쪽으로 조금은 포커스가 바뀌고 있다. 점점 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둔화 쪽에 조금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게 좀 늦어졌다.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조금 축소됐고 네. 약간 그 금리 인상의 근거로 계속해서 굳이 경기 얘기를 꺼내시는 걸 보니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것은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부담을 하는 스스로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10월 엄청나게 매파적인 금통위 이후에 10월과 11월 금통위 사이의 KDI나 뭐 전 신윤석 금통위원 같은 분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네. 제 사실은 실제로 이제 KB 부동산 지수 기준으로 주간 단위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어느 정도는 약간 피크아웃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들, 가계대출 중에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런 정도가 오면 경기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1분기 1월 달에 금리 한번 더 올리고 이제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네. 네. 근데 보면은 미리 좀 예고가 돼서 시장이 평온했던 것 같다. 채권 시장도 네. 주식 시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또 예고를 해줬잖아요. 그럼 미리 조금씩 그렇게 분산돼서 조금씩 선반영이 되면서 다음에 이제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시장의 반응은 지금처럼 좀 평온한 느낌일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셔야 될 게 만약에 마지막 인상이 주는 메시지가 되게 위험 자산은 안 좋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될 때는 의외로 위험 자산이 엄청 좋고 네네. 보통은 채권 자산이 엄청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이제 막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경기가 정말 좋다. 금리 인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금리를 올렸더니 이제 경기 사이클이 둔화됐다. 네. 충분히 과열이 꺼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마지막 금리 인상을 앞두고 채권 자산은 이제 매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은의 오늘 콜은 어쨌든 한은도 저희가 그 8월 달 금리 인상하셨을 때 9월, 10월의 톤보다는 분명히 좀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고 네. 내년 1월 달 인상 이후에는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는 뭐 결정된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도 중반기쯤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실제로 한다면 그때도 안 올리고 우리나라 버틸 수 있을까?
뭐 2018년에 연준이 4번 올릴 때 쭉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11월 달에 한번 같이 따라 올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인데 결국은 한국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따라 움직이려면 연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두 번째로는 대신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좀 버텨줘야 되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1월 달에 올리고 나서 애초에 저의 뷰는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린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한은이 내년에 금리를 1월 달 이후에 또 올리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연준 얘기로 돌아가죠. 연준이 지금 사실은 먼저 3번을 올려놓은 거니까 버퍼가 생긴 거죠.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연준이 한 번 네. 올린다고 해도 우리 뭐 이미 벌써 3번 올렸으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 1월 달 이후로는. 자,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저는 이런 느낌 드는데 미국 연준 인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테이퍼링 나오기 전에 테이퍼링 얘기를 엄청나게 막 카플란을 비롯해서 맞아요. 여러 사람들이 막 날리고 나니까 실제로 9월 달에 살짝 조정하고 나서 언제 조정했냐는지 싹 테이퍼링 시작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시장이. 맞습니다. 지금은 또 무슨 얘기를 하면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내년 6월 달에도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는 뉘앙스를 살짝 주면서 선충격을 좀 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국 연준 인사들이.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건가요? 근데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언제든지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지를 열어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절대라는 건 없고 실제로 시장이 만약에 특정 정책에 한 포지션을 쏠리면 너무 포지션이 무거워져 버리면 다른 정책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들도 정책의 불확실성이 몹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식의 정책의 여지를 열어두는 저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뭐 이게 이미 올해 테이퍼링 미리 하려고 작년에 미리미리 얘기를 했던 거고 내년에 금리 인상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인상 사이클 때 보면 사실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올리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2014년 10월 달에 테이퍼링 끝나고 원래 옐런의 계획은 6개월 안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테이퍼링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경기 여건 때문에 결국은 밀려서 15년도 12월에 금리 인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결국은 금리 인상 결정 지을 것은 내년 하반기 경기가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 내년 하반기를 볼 때 저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실 지금 당장은 테이퍼링이 아무 영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시작이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제한 양적 완화가 아니라 YCC라고 해서 수익률 곡선 통제 방식을 쓰고 있어서 얘들은 빼고 이미 이제는 영국, 미국, 유럽 세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산 증가율이 내년 4분기로 가면 거의 제로로 수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자산 증가율이 제로로 가면 야 내년부터는 즉 23년부터는 유동성 증가율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돈을 덜 푼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23년부터 하니까 지금 22년은 그게 대비가 되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이야 괜찮은데 만약 내년 하반기 갔을 때 야 지금 속도의 테이퍼링이 유지되면 미국, 영국, 유럽의 자산 증가율이 내년 마이너스 되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2018년에 그런 사례가 있죠. 2018년에 미국, 유럽, 영국 세 국가의 자산 증가율이 제로로 수렴할 때가 10월, 1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준이 3월, 6월, 9월 금리 올릴 때까지 미국 주시장에 버티다가 4분기 때 금리 올릴 때는 두 달 만에 미국 S&P가 고점 대비 20% 하락한 약세장 진입에 들어갔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금리 올리고 나서 딱 한 주 만에 파월 의장이 잠깐 쉴게. 3달 뒤에 보험용 금리 인하. 자산 증가율이 제로로 빠지면서 기준금리까지 올리는 스트레스를 내년도 미국 경기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지금이야 테이퍼링이 전혀 무리 없이 소화되지만 내년 하반기 되면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세다. 거기다 대고 굳이 금리까지 올릴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내년 하반기쯤 되면 테이퍼링한 효과가 날 것이다 시장에. 그러면은 지금 뭐 테이퍼링하고 그 다음 끝나면 바로 금리 인상할 것처럼 많이 얘기하고 뭐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고 뭐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테이퍼링 효과는 내년 하반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서 그렇게 금리 인상의 여건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다들 얘기하시는 게 내년도 물가에 대해서 상고하저를 보고 계시는 데다가 빠지는 국면에서 거기서 이제 테이퍼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까지 생각하면 뭐 의외로 조금 오버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지를 남겨둬야 될 것이 지금 뭐 6.2%라는 놀라운 숫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도 나왔던 PC 가격 지수가 뭐 5.0% 뭐 30년 네, 만에 맞습니다. 최고, 91년도 이후 최고, 그다음에 어떤 미친 수치가 69년도 이후 최고의 그 주간 실업수당 네, 청구자 수 맞습니다. 감소. 이거 참 독특한 숫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저도 연준이 쉽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버틸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은 주변의 여론 때문이라도 연준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끝나놓고 보면 상황은 달라질 거다. 테이퍼링이 가속화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금리 인상을 보장해주지 않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선행지표, 동행지표, 네. 후행지표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되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애초에 그 중앙은행의 목표라고 하는 물가랑 고용이 후행지표잖아요. 네. 그렇죠. 물가는 대표적인 후행지표고 고용지표도 대표적인 후행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강한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 당장 어떤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올해 초에 바이든 정부가 엄청나게 1.9조 달러 쏴주면서 네. 엄청나게 돈이 가계로 들어갔고 근데 여전히 코로나가 있었으니 상품 소비가 엄청나게 집중됐고 네. 흔히 말하는 공급 능력보다 수요 능력이 엄청나게 벌어졌던 그렇죠. 이 원인이 네. 지금으로서 결론을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연준의 고민은 이런 거죠. 애초에 이 인플레의 원인은 올해 초, 인플레를 목격하고 있는 건 지금. 만약에 통화 정책을 내년도 하반기 혹은 뭐 6월에 한다. 근데 통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2개분기 뒤에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2021년 초인데 네. 통화 정책의 실제 효과가 내년도 하반기에 나는 거면 통화 정책의 원인과 결과의 시차가 거의 2년 가까이 나버려요. 네네. 그게 뭐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물가를 근거로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본인들도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몹시 높은 상황이고 반대로 말하면 막상 우리가 금리를 내년 6월 달에 올려서 네. 정책 효과가 내년도 연말부터 나는데 이미 인플레이션 압력, 그러니까 올해 초에 있었던 소비자들의 전가된 뭐 이전 소득 같은 거 다 싹 사라지고 예. 추가 저축 없고 네. 의외로 고용도 생각보다 약하면 예. 올렸는데 완전 가뜩이나 소비가 약한데 거기다 금리가 올라간 효과가 발생하면서 완전히 오버킬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은 항상 조금 더 뒤에 대응을 좀 진짜로 신중하게 대응을 할 거고요. 네. 기대 인플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딱히 움직일 개연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엄청나게 높은 물가라고는 하지만 기대 인플레 지표가 연준이 발표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통제를 벗어났다고 하긴 어렵거든요. 네. 네. 뭐 대표적으로 CI 인덱스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버텨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 한국, 미국 이야기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시장이나 그 나라 자체에 대한 경제 상황 분석과 맞물려 들어가야 더 이제 저희가 이해도가 높아질 것 맞아요, 같거든요.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이 거기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제 준비하신 내용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뭐 차트를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왼쪽에 코스피랑 S&P 차트가 어떤 거냐면 작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같은 스케일로 코스피랑 S&P를 그려본 거고요. 네.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급락했다가 같은 레벨, 같은 속도로 올라오다가 11월 달을 기점으로 코스피의 상대 강도가 압도적으로 튑니다. 이게 언제냐면 11월 달에 결국은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돈 쏴줄 때. 그리고 이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인들의 상품 소비가 급등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연간 전망 자료가 나갔고요. 연간 전망 자료의 제목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명과 암입니다. 어떤 메인 아이디어냐면 코로나가 엄청 힘들었던 이슈인 건 맞지만 네. 모든 자산, 모든 국가가 다 같이 힘들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특정 국가는 승자였고 네. 특정 국가는 패자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여기서도 승패가 나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일단 뭘 봐야 되냐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이겼지? 코로나 시대를 두 가지로 규정해보면 바이러스, 두 번째가 엄청난 보조금. 네. 이 두 가지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냈냐?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네. 상품 소비에 상품 집중하게 소비로? 만들었죠. 네. 그 얘기 뭐냐면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돈을 많이 벌었고요. 네네.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가는 돈을 못 벌었습니다. 네. 상품 수출하는 국가가 누구죠? 한국이죠. 네.
그렇죠. 중국하고 한국이죠. 작년에 코스피가 신용등급 싱글 A 이상 국가 중에 코스피 지수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2등이에요. 네. 1등이 덴마크인데 덴마크는 지수 안에 종목이 20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대표성이 좀 떨어지고 네. 네. 그런 걸 차치하고 나면 코스피가 사실 전 세계 1등이었거든요. 네네. 그럼 한국 코스피가 왜 전 세계 1등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는 누가 봐도 상품 소비의 시대였고 네. 그럼 상품 수출하는 데 돈 제일 많이 벌었겠지. 그게 한국이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올해 경기 어떤 상승 경기 어떤 지표들이 굉장히 빠르게 한국이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하느니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가장 먼저 일찍부터 금리를 올렸던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는 건 금리도 일찍 올렸는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달부터 미국과 한국의 상대 강도가 역전되죠. 하반기부터 꺾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백신 보급률과 비례합니다. 네. 10월 달에 역전됐을 때 경구용 약 나왔죠. 네. 코로나가 끝나면 이것이 한국 경기에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냐. 미국은 서비스가 강한 나라니까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서 계속 뻗어나갈 거지만 한국은 미국이 서비스를 하면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 네. 그렇죠. 네, 공평하게 생각해야 되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한국이 작년에 코스피가 세계 1등이 됐을 수 있던 가장 메인 근거는 상품 네. 소비였다. 네. 근데 그게 바뀌면 한국은 성장의 모멘텀을 당겨 쓴 국가, 미국은 성장의 모멘텀을 미룬 국가라면 내년도 경기 모멘텀은 누가 봐도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낫다. 네. 그런데 한국이 먼저 금리까지 올렸고 피크아웃 했으면 한국 채권은 내년엔 돈 좀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경기는 나쁘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저는. 한국 경기는 나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출 국가고 미국 금리가 더 중요하고 미국의 경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때도 이게- 말씀드렸지만 한국 커브가 네. 한국 코스피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확실히 채권 중심에 있는 분과 주식 영역에 있는 사람이 이제 느껴졌어요. 네네. 보는 눈이 네네. 느낌이 다른 거죠. 네. 네. 예, 왜냐하면 채권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 진짜 역대급으로다가 초토화된 시장이었고 당연히 반등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또 상황적으로 보면은 채권 가격은 이제는 더 이상 바닥이다. 네. 확실한 바닥이다 이런 건 느껴지는 거죠 지금. 네. 사실 지금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길었던 조정 터널의 마무리잖아요. 그 관점에서 저희가 더 이야기 들어본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식 네. 시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저는 채권 애널리스트고 알죠. 채권 시장 조정 터널의 마무리라는 말씀을 드린 네.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정상이에요. 채권쟁이하고 주식쟁이하고는 입장이 좀 달라요. 네, 저기는 경기가 나빠진 걸 되게 좋아해. 우리는 경기가 좋아지는 걸 좋아하고. 그렇군요. 네, 그런 네. 차이가 있군요. 왜냐면 네, 경기가 나빠지면은 금리가 낮아지니까 네, 네.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금리가 낮아져야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이 차트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무역 수지예요, 무역 수지. 작년에 미국이 전 세계를 구한 게 맞습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로 확대됐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정부가 풀어낸 돈이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오히려 다 그렇지. 밖으로 빼나갔다고 봐는 게 맞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글로벌 돈을 다 뿌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뿌렸냐? 상품으로. 그러니까 상품 산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줄게 물건 다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네. 그 물건을 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제한의 상황에서 선공급 선주문 한 거니까 지금 네. 인플레가 지금이야 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네. 여기서 이제 연준의 고민도 이런 거죠. 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매년 내구재를 사진 않을 거고 실제로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엔 빨리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주문은 내구재 같은 건 떨어질 거고 공급은 별로 늘어난다면 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역사상 유례없는 소비 패턴의 변화 때문에 만들어진 공산품 위주의 물가 상승이 네.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음흠. 그렇다면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네. 이런 스탠스가 지금까지 파월이 보여주고 있는 그렇지. 스탠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게 위쪽으로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움직인다. 네. 버블 커밋먼트 정도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버블 커밋먼트가 실제로 인상으로 이어질 거냐? 그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을 위해서 하나의 구원의 소식을 알려드리면 좋죠, 조익재연구원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 미국이 저렇게 서비스업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중국이 돈을 풀더라. 아마 지준율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통 중국이 돈을 풀었을 때 가장 좋았던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다 하면서 약세장 속에서의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2주 전에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하시긴 했죠. 네. 저 톤은 비슷해요. 지금 톤은
미국이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 물건을 파는 중국과 한국이 좋을 리는 없다라는 큰 기조는 비슷합니다. 두 분이.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연구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에서 이제 계속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상품 소비는 축소되고 서비스 소비 확대될 거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가져오셔서 이걸 곁들여서 조금 해석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그냥 네. 미국의 상품 소비가 올라오다가 11월에 한 번 더 바이든 되고 나서 빵 떴죠. 그 얘기 뭐냐면 이게 추세를 보시면 이 정도 소비가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 정도가 가수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돈을 풀었다는 그런데 얘기지. 어쨌든 4월 이후로는 이제 상품 소비는 더 이상 멈추고 있죠. 네. 서비스는 올라옵니다. 아하, 네. 그러면 이게 추세선으로 회복하면 대략 수요발 인플레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수출이 피크에서부터 내려올 네, 것이다. 이미 뭐 네. 일단은 수출 증가율 기준으로는 5월 이후에 한국도 꺾이고 있고요. 네. 뭐 우리나라 수출의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수출 경기 확산 지수 내년 1분기까지 꺾여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레벨과 모멘텀을 같이 보시잖아요. 네. 어떤 기업이 자산 최대 실적 났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닌 게 그 다음에 더 잘 나올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처럼 네. 한국이 올해 워낙 진짜 벌어오는 게 많다서 좋은 네. 실적을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핵심 질문은 이제부터는 더 좋아질까? 이 고민이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찾으셨어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올해의 높아진 눈높이를 채우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그렇지만 요런 거거든요. 2019년도에 통계청장 바뀌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한국 10년 장기 사이클 고점을 2017년 9월로 발표를 하는데 그때 되게 고민스러웠던 게 이런 거죠. 야, 한국 경기 사이클 고점이 2017년 9월인데 금리 인상 2017년 11월부터 했네. 고점 통과하고 나서 금리 인상했으면 고점에서 내려오는 속도를 빨리 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비슷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장기 사이클까지는 아니고요. 통계청에서 10개 핵심 경제 지표가 상승, 회복, 하강 둔화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작년 연말에 보시면 회복이 5개, 상승이 4개, 회복 상승이 9개, 하강이 하나였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회복 하나, 상승 4개에서 5대 5예요. 그러니까 9대 1에서 5대 5까지 내려왔으면 적어도 사실은 제일 좋을 때가 다 안 좋다가 회복이 하나 생겼을 때 네.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흑전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심지어 9대 1에서 5대 5까지 내려왔으면 네. 분명히 경기 사이클의 속도가 꺾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미 금리가 2번 더 올려졌고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면 3번 올라간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단 장기채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려가는 쪽으로 보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경기 모멘텀이 조금 둔화된다라고 보는 쪽이 좀 낫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석하시면서 그럼 변수가 될 만한 건 이게 있겠다 싶은 것도 있으셨어요? 가장 큰 건 역시나 대선이겠죠. 대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4년 연속 건설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였거든요. 네. 근데 아마 올해가 바닥이었을 거고 내년에 건설 경기의 반등을 보는데 내년 대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되시든 그분이 내년 예산을 짜시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이번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 내년 예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아마도 내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추경을 하거나 네. 아니면 기금 자금을 전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특정 섹터를 드라이브를 걸 텐데 네. 거기서 만약에 건설 투자가 확 늘어난다거나 드라마틱하게 뭐 기업한테 혜택을 줘서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분명히 리스크는 대선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기 채권쟁이가 말씀하신 리스크하고요. 주식쟁이가 말하는 리스크하고 좀 달라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맞습니다. 완전 반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지금 저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더 때려주세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경기 상승 리스크를 얘기하신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대선 주자가 새로 청와대 들어가서 건설을 더 퍼부어, 그다음에 우리 설비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설비 주세요. 증설을 더 퍼부어. 그거는 채권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예요. 근데 게다가 이제 뭘까지 더 퍼부어? 재난 소득을 한 번 더 퍼부어. 그럼 채권 시장은 암담해지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그 리스크를 지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고. 맞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공급이 부족했어라고 이제 최근에 대통령 담화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이미 지금 편성돼 있는 거고 내년도에 새로 오신 분이 그래 더 지어야 돼.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설은 확 커지는데 건설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의 사이클이 우하향하던 게 우상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주식한테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에서 네. 보는 시각과 주식에서 보는 시각이 지금 입장이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또 곁들여 주시니까 더 도움이 되네요. 아, 네. 그러면 만약에 제일 무서워하는 건 그거겠네요. 채권 발행, 재난지원금 그쵸. 관련 채권 아무래도 저희가 2년 동안 그 2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4년 동안 예전엔 추경 같은 거를 정부가 발표하면 기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추경의 요건이 뭔지, 네. 실제로 의회 통과될 것 같은지. 근데 한 4년 연속 추경이 나오니까 더 이상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추경은 응당하는 것이 네. 되어 버렸어요. 음흠. 다들 심지어 이제는 이쪽에 대한 진지하게 보지 않으신 분들도 MMT 얘기를 하면서 원래 정부가 돈 쓰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언제나 그렇지만 사실은 경기가 좋아진다? 이건 언제나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 근데 네. 보는데 그 채권 시장에서 공짜로 얻어맞는 거는 진짜 채권 발행이 제일 큽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채권의 최악제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내일이 이제 부활절이란다. 추수감사절이라서 추수감사절이라서 이제 조금 신빙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네. 파월 의장이 연임하고 나서부터 미국 채권 시장이 이상해졌어요. 금리가 빵빵 뛰어요. 1.4까지 떨어지던 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1.4%까지 떨어진 게 1.69까지 찍었다가 지금 1.6대 중반이에요. 10년물 국채가.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거래가 없는 상황이니까 유효하지 네네. 않다라고 보긴 하는데 만약에 정말 오히려 블레이너드가 더 비둘기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더 비둘기를 기다렸는데 더 비둘기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가 그게 깨지고 나니까 오히려 채권이 팍 튀는 느낌. 그런 이거든요? 것도 있고 네. 일단은 파월도 그 최근에 이게 결국 핵심은 인사보다는 어쨌든 최근에 발표됐던 인플레 관련된 지표들이 올라오면서 연준 인사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째려봤다. 네. 어제 나왔던 의사록도 사실은 네, 그렇죠. 어쨌든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해서 진짜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었구나라는 거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연준과 브레이너드랑 파월 인사와 맞물려서 좀 그렇게 된 것이지 네. 뭐 인사 문제보다는 네. 뭐 테이퍼링 가속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 내부 논의가 진짜 있었구나. 그럼 생각보다 진짜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경기가 아직 아리까리한데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야 그럼 경기 망가지겠네. 금리 빠져. 이게 보통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가 빨리 올릴 것 같은데 금리가 올라가는 이야기는 일단 미국 경제가 버틸만 한데 미국 경제를 버틸만 하고 좋은데 금리 빨리 올린다고? 그러면 진짜 금리 빨리 올려야 돼.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올해 초에 경험했던 걸 지금 막 이제 미국은 경험하는 거예요. 경기가 한국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좋아지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생각보다 금리 빨리 올릴 수 있어 얘기하니까 그럼 금리 밀어 올려.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시면 아까도 제가 미국은 밀었고 한국은 땡겼다 말씀드렸잖아요. 성장 모멘텀을. 네. 딱 보면 지금 한국 금리는 잠재 성장률보다 30bp 높고요. 네. 미국은 잠재 성장률 30bp 낮아요. 음. 그 얘기는 미국은 실제로 성장을 미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제 막 회복하는 국면 플러스 이제 긴축 우려. 네네. 한국은 이미 그거 한 번 다 겪었다. 한국이 한 6개월 정도 앞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앞서 지금 코너에서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이 그 한맺힌 얘기를 못 하고 그냥 가셨어요. 저도 말을 안 붙였어요. 큰 싸움 날까봐.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채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상 그리고 1월달까지의 금리 인상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편하게 한번. 네, 뭐 언제나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정책이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투자를 못한다.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올릴 거냐 말 거냐는 저희한테 상수 같은 거거든요. 네. 이게 당위적으로 올려야 한다, 올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객관적으로 가격을 못 봅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오히려 저도 그런 거를 조금 배제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네네. 판단에 있어서. 근데 아마 한국은행의 어떤 고민은 있어요. 네. 이거는 저 역시도 사실은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면 안 돼. 그런데 올릴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뭘 하면 돼? 장기채 사. 경기 안 좋아질 거니까. 이게 제 투자 전략인 것이고 그래.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은행이 그럼 왜 그럴까?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인데 네. 두 가지 조합이 있는 게 한국이 어쨌든 수출 국가고 예. 한국 수출이 심지어 글로벌 선행지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를 제일 많이 수출하니까 네. 누가 봐도 이거는 한국은 리딩 인디케이터예요. 네네. 그래서 제일 먼저
뜨거워졌다가 제일 먼저 차가워집니다. 네. 근데 제일 먼저 뜨거워져서 음. 기축통화 국가라면 제일 먼저 뜨거워질 때 먼저 천천히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축통화 그렇지. 국가들이 우리 완화할 건데 라고 하고 있어 혼자 금리 올려버리면 네. 통화정책 효과가 안 납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한국은 이미 뜨거워져서 이때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차라리 올릴 거면 네. 뜨거울 때 음. 그래서 자산시장 영향 안 줄 때. 네. 근데 그때는 못 올려요.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뜨거워질 때는 정말 중요한 기축통화 국가 주요 국가들은 아직 우린 버틸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막상 한국이 점점 체력이 조금씩 약해질 때쯤 연준과 ECB가 우리도 슬슬 정책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 그럼 하는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급해지는 거죠. 그렇죠. 급해지. 비빌 언덕 있을 때 해야 되니까. 네, 네. 안 올려 넣는데 쟤네들 금리 올려버리면 같이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효과도 없고. 그래서 항상 굉장히 애매할 때 금리를 올렸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사실 2017년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청에서 장기 경기 사이클 고점이었어. 그 얘기는 9월부터 18년도까지 금리 경기 사이클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두 번 금리 올렸잖아요. 한국은행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연준이 매년 한 번씩 올리다가 17년에 3번, 18년에 4번, 18년 자산 축소까지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비기축 통화 국가인데다가 무역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 국가인데 심지어 통화는 기축 통화가 아니야. 네. 이 어떤 양가적인 맹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이해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채권 투자자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금리 인상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지만 의외로 하느니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치우려고 할 때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경기 사이클 거의 다 온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네네. 예. 자 그러면 한 번 더 금리를 올리잖아요. 뭐 이거는 그 채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망하시는 채권 애널리스트한테 묻기에는 적당한 질문은 아닌데 한 번 더 올리면 1월 달까지 한 번 더 올리면 부동산은 말하는 대로 진짜 효과가 나타나서 부동산 안정이 될까요? 근데 뭐 사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이 잡힌다.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 논문마다 다 결과가 달라요. 네. 유의미하다. 예.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니까 진짜로 가장 극단적으로 딱 이번 달.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난달에 2달 전에 한국은행이 네. 금리 올리면 효과 있다. 근데 이번 달에 KDI는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효과가 진짜 있냐 없냐가 국책 연구기관들마다 결론이 다른 거잖아요. 특히나 과거 연구가 아니라 당장 이번 달에 나온 것만 네. 봐도 네네. 효과가 있냐 없냐는 사실은 뭐 연구 방법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그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거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 자체가 분명히 빚을 내는 데는 부담인 게 네. 이런 겁니다. 그럼 다음 달에 인상하고 진짜 끝나? 그 여지를 열어두는 것 자체, 그레이 에리아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빚내시는 분들한테 공포로 작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일정 부분 가계대출 막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 그게- 사실 우리 네. 입장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 0.5나 1% 때문에 집을 사 못 사는 아니죠. 아니 쉽게 말씀드려서 집 사시는 분들 중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얼마인지 아시는 분이 몇이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재작년부터 특히나 작년, 특히나 올해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 재작년까지 넓혀와서 한 3, 4년 동안 주택 매수하신 분들 다 서베이에서 지금 사실 때 지금 한국 기준금리 얼마인지 아시냐? 모르실걸요. 그건 있지 않을까요? 기준금리까지 막 조사하고 사진 않지만 그게 반영이 돼서 다른 어떤 금리들도 같이 오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출금리라든지. 맞아요. 거기서 이제 체감하는 부분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진짜 메인 드라이버냐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네. 핵심적인 그러니까 것이냐라고 0.5% 1%보다 집값이 오르느냐 떨어질 거냐를 훨씬 더 기대감이 더 생각을 크니까.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영향을 주냐 안 주냐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을 그러네요. 네. 원인을 꼽아야 돼요. 근데 맞아요. 이게 네. 저희가 정책 결정할 때 핵심은 이게 메인이냐 아니냐 음. 그 판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네. 겁니다. 저희가 좀 뜨겁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상 준비하신 내용을 네네. 또 많이 괜찮습니다. 못해가지고. 네. 하시고 싶으신 얘기를 더 하셔야지 진짜. 네네. 다 하신 건가요? 네, 다 예. 다 하셨어요? 지금 네. 못하신 아니, 못하신 내용들이 꽤 있는데. 아니 근데 뭐 네, 사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맥락이 그 저거 하나만 지금 네네. 반도체 얘기를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만 한번 더 들려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거 네. 근데 좀 긴 얘기인데 네. 네네. 이게 좀 긴 얘기인데 어떤 거냐면 그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코로나 이전에 2.5%였고 네. 경험상 저희가 금리 인상 사이클 때 잠재 성장률인 10년 금리 2.5를 10년 금리가 2번 정도 뚫으려다 실패하고 내려와요. 네. 근데 이번에도 올라가다가 잠재 성장률이 2%여서 네. 그걸 한 2번 정도 뚫으려다가 실패하나 싶더니 네. 코로나 끝난다. 네. 한국 경기 생각보다 수출 좋아 이러면서 훅 한번 10월달 2.5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잠재 성장률 빠졌으면 코로나 끝나면 다시 잠재 성장률 올라와야지. 네네. 이런 논리예요. 그렇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가 IMF랑 금융위기 다 겪었는데 한 번도 잠재 성장률은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잠재 성장률은 그렇죠. 근데 굳이 왜 보건위기 때는 다르지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두 번째가 이건 좀 긴 얘기인데 네. 개인적으로 한국 금리에 대해서 느끼는 좀 장기 전망에서 핵심은 우리나라 투자가 빼앗기지 않을까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이미 인구가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잠재 성장률을 올리려면 투자가 늘어야 됩니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답은.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수출 국가의 성장 방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물건 팔아서 돈 벌어서 공장 짓고 고용해요. 이게 지금까지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고 2017년, 2018년 반도체 빅사이클 때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실제로 올라갔어요. 네. 그때 빅은 수출만 잘 돼서가 아니라 전자랑 하이닉스가 화성에다 공장 지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용도 되고 네. 투자되고 라인 깔고 네. 그게 한국의 성장 방식이었는데 제가 느끼는 약간의 공포는 이런 거죠. 이게 당장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나올 이슈지만 우리나라 신규 설비 투자의 3분의 1을 반도체가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쭉 간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 가지죠. 미국이 일본이랑 예전에 반도체 전쟁을 할 때는 일본 애들을 죽이고 네. 대만과 한국이 생산, 미국이 설계 그런 구도였거든요. 그렇죠. TSMC랑 한국. 네.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TSMC가 있는 대만은 중국 계속 대만 자기 거래. 한국도 중국에서 가깝다. 네. 두 번째는 팬데믹 터지니까 밸류체인 관리가 안 돼. 네. 세 번째가 일자리 문제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재용 회장이 갔죠? 미국에다 공장 20조. 지었잖아요. 네. 작년에도 미국 삼성이 설비 투자 1년에 쓰는 돈의 10분의 1을 미국에다 지었습니다. 네. 올해 더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의 핵심이 자본 투자하고 자본 투자 핵심이 반도체 투자인데 이 캐피탈 스탁이 미국으로 간다. 가고 있다. 네.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코로나 끝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논지가 네. 뭐 그렇게 강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텔리엇이 간 20조만큼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로 꺾인 것이다. 투자가 덜 되니까. 만약에 화성 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20조 엔지니어 원이면 그러니까 연봉 만들어지니까. 진짜 뭐 고연봉을 받는 엔지니어들이 했을 거고 그들이 집 사고 차 사고 사실 이러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아마 기업 단에서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어차피 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기업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네. 그 기업이 어디에 공장을 짓느냐는 그 나라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우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재밌습니다. 네, 경제가 이렇게 해서 재밌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가는 저한테 방법이기도 말씀하시는 하고. 거예요? 네네. 아,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시간이 또 금방 가버렸어요. 아, 네네. 네. 아, 사실은 그래도 한 4분 정도는 남아 있어서 못 하신 내용이 있으면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쿨하게 괜찮다고 하셔서 네네. 뭐 혹시나 그래도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국 주식 시장에 계신 분들도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이 더 중요하고요. 네. 어차피 미국 장에 하시는 분들도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하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미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막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일단 혹시라도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한국 금리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 쓰는 기업들을 갖고 계신 투자분들이라면 아마도 저희가 의외로 거의 19년도 7월 달에 저점이었으니까 2년 넘게 한국 채권 시장이 사실은 쇼장이었어요. 네네. 근데 안 생각해 좋았어요? 보시면 원자재 사이클이 한 2년 갔거든요, 지금. 네. 원자재 사이클이 에셋 사이클상 제일 뜨거울 때고 그때가 사실 채권 시장이 제일 안 좋을 때예요. 네. 리세션에서 리커버리 갈 때. 네. 근데 지금 2년 지났다는 이야기는 대략 채권 사이클이 조금씩 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 원화 단기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보시고 관련된 혹시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권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해석해 드릴게요. 너무 좋죠. 네, 이게 해석해 주세요.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은
보통 그 위험 자산이나 뭐 각각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위험 자산이 불이 붙었을 때 올라가는 게 원자재 자산입니다. 원자재 자산이 올라가면 위험 자산의 끝판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끝판이 끝나면 그거는 이제 사이클이 끝나고 다음 사이클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건 즉 하강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데 하강이 시작되면 어떤 자산이 그때부터는 제일 좋냐? 안전 자산이 채권 자산이 가장 좋다. 근데 한국은 이미 피를 토했으니 지금은 채권을 투자하기 아주 좋은 때가 되었다. 네. 지난 1년간 채권 시장 너무 어려웠고 이제부터는 바닥을 찍고 위로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가 되었으니 한국 채권에 투자의 문을 열어놓으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렇게 딱 네. 양쪽에서 딱 해석을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연초 네. 대비 지금 채권용품도 다 만해놨어요. 네, 다 만해놨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채권이 안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안 나쁠 수 있다. 좋을 수 있다. 너무 네. 나빴어요. 이런 거는 처음이었으니까 몇 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언제나 그렇지만 저희가 리세션을 봤잖아요. 그러면 리세션을 봤다라는 거의 의미는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없다라는 거고 리세션을 보는 순간 모든 채권 투자자들은 김새는 거죠. 그럼 당분간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보다 더더욱 그러니까 더블 딥을 보지 않는 이상은 채권 투자는 분명히 안 좋았던 것이고 그것이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채권 시장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떡할 거야? 리세션보다 안 좋겠어? 네. 그 관점이 지금까지 쭉 끌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반대로 말하면 그 부분이 충분히 소화가 됐다면 오히려 가장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사실 채권 쪽에서는 그 서로 포지션이 있겠지만 자산군으로 보면 가장 조금 그나마 가벼운 자산이 채권 쪽일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예,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네. 채권이 발행될 수도 있다라는 게 열리면 그거는 리스크 요인이다. 즉 네. 재난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면 그건 채권 시장의 위험이다. 네, 그렇게 정리할 알겠습니다. 네, 3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책임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